안녕하십니까. 6월 6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부세제의 변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체제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 가지 가지고 일어나질 않죠. 그 중에 정치적인 영향은 뭐라 그랬죠? 이인자의 난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인자의 난을 통해서 국왕이 더 이상 향촌을 다스리는 데에 이 살인들, 옛날의 살인들, 양반들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믿을 사람은 누구 자기가 파견해서 뽑아서 파견한 수령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령들은 또 누구와 결탁을 하게 될까요? 향촌에 있는 양반들이 아니니까 이섭애들, 수령, 이항, 지배 체제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어느 시기 18세기 초중반부터 시작돼서 19세기 만기한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가요. 돈 번 사람들이죠. 뭘로? 농업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한자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한자기도 하고요. 요호, 부유한 호라는 얘기죠. 부유한 호와 부유한 백성들이 성장하면서 돈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돈은 많은데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여호부민들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실현하게 될까요? 향촌에서 나도 지배층이 되고 싶은데 지배층이 되면은 부세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향회라고 했었죠. 향회 모임에 들어가서 부세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힘센 사람들은 빠지게 되죠. 양반들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많더라도 부세 낼 수 있을지라도 이런 권력층에 가고 싶었던 것이 인지상정이었겠죠. 그렇죠. 요호부민 또 다른 말로 신향이라고 뒤에 또 나옵니다. 신향이 있으면 또 구향이 있겠죠. 신향과 구향이 대립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향전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러한 갈등의 요인은 공동납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세금을 한 10만 원 정도만 알아서 내주면은 그냥 매년 10만 원만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 평균적으로 비총제에 의한 공동납 총액제적 수세 방식을 국가가 채택함으로써 향후의 역할도 커졌죠. 왜? 이 총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집어넣고 그러니까 신향이 되고 싶어하는 신향들이 구향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향전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뭘 성장을 했을까? 농업도 많지만 상업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농업 경영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번 학기에 다루려고 했었는데 다루지는 다 못했지만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맨 처음에 타조법, 조, 반씩 거두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다가 집조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집조법, 그 다음에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자기가 어, 일정 부분 세금만 예상해서 낼 것만 정해지니까 나머지는 내 거 인센티브가 되겠죠. 도조법. 그래서 농업 경영을 좀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었고 그게 발전적으로 생산량 증가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직접법은 뭘까? 그러니까 직접법은 수확량이 아닌 수확량을 가지고 기준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확량 가지고 기준을 했으니까 인센티브가 좀 덜했고 이미 거둔 거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근데 도적법은 뭐야? 아예 정해놓고 예상 수확량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내 거 인센티브 폭발. 농업경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던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계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향, 새로운 신자에다가 향촌향, 경향신문할 때 그 향자입니다. 그래서 향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향촌의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이겠죠. 그 권한의 대부분은 뭐가 집중이 돼 있었다? 부세 결정권에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령권을 견제하고 부세 운용에 참여하던 구향이 몰락을 했습니다. 왜? 정치적으로는 이인자의 난을 통해서 영조가 수령권을 견제하던 이 구향들, 야 너네 돈 안 줘봐야 난리밖에 더 일으키겠어. 왕에 대해서 왕이 경종을 죽였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는 이 수령권을 견제하는 향촌 권한을 몰락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몰락됐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총액제적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총액제적 공동납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남한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수령 이양칭의 지배 체제가 성립함으로써 예전보다 약화되었습니다. 향촌의 권한이. 부채제 운영의 큰 틀은 뭘까요? 지세와 땅으로 모두. 왜냐면 인구도 파악해야 되고 군대 갈 사람들 정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땅으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땅은요. 부동산이잖아요. 지세화. 지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납 뭐죠? 예. 거두는 것도 귀찮아. 그게 동결이 된 것이죠. 그렇죠. 8결을 묶어서 거기에서 누가 호수배가 거두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까지 책임지도록 했던 것이죠. 공동납. 그러니까 국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돈만 걷어지게끔 세팅을 다 해놨던 거야. 근데 그 공동납이 잘 안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급납화. 쌀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동전, 삼평통보가 발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널리 확산이 됐잖아. 지세와 공동납, 급납화를 통해서 독일이 실시되었고 아무튼 이러한 큰 원칙이 있었던 거지. 그 결과 독일이 실시되었던 것이고. 공동납. 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비총제에 의한 총액제적 운영 이건 몇 번 설명했었죠. 비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총액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균 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총액제를 평균에 의해서 대략 진주시는 얼마쯤 내면 되겠구나라고 국가에서 정해줬던 것이죠. 언제 실시됐을까? 1700년 전후에 실시된 정황을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연구가 있고 이게 아주 80년대 초반에 나온 연구인데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논문이 나와서 아니다. 그건 1760년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건 우리한테 중요치 않죠. 대략 18세기 초반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화의 배경은 뭘까요? 할 수가 없어. 파악할 수가 없어. 토지도 마찬가지로 양전이 실시된 적이 없어. 9년 단위로만 조금씩 실시했던 것이죠. 전국적으로 원래 실시해야 되거든. 20년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원래는 20년마다 실시해야 되지만 실시된 적이 없고 9년 단위로만 실시되어서 토지의 양을 확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국가로서는 대략적으로 비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대략 액수를 가늠하고 총량을 가늠하고 토지의 결수를 가늠하고 생산량을 가늠해 가지고 평균적으로만 내자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홍수 들고 그다음에 재해 있고 그러면은 전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의 양도 변화하거든. 토지 등급도 당연히 고정되었었죠. 1634년 인조대 영정법에 의해서 결당 사두만 내게 고정되었었죠. 그렇죠. 의미가 뭐가 있을까? 국가는 세금을 거두는 양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결총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는 이것만 어떻게든 내주도록 거두도록 세팅만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미 다른 지역, 저 서북 지역에서 토지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실시되고 있었어.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확장을 시킬 수 있었겠죠.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세금의 양을 확보하고 알아서 내주도록 그런 상황에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다? 도결이라는 겁니다. 도결. 중간에 호수배라는 애들이 가져가거든. 그거마저 탐이 났던 것이죠. 자, 8결 출일부제. 그래서 8결을 관장하는 한 사람 일부 원래는 요역에서 8결당 몇 명을 쭉 뽑아내서 노동을 시키는 거야. 무료 노동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토지 세금에도 적용시켜서 도결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도자라는 게 모든 게 포함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일률적으로 거둔다라는 그런 방식이 여기에 한 글자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도봉결역, 도호,
결역, 도봉지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결국은 도결이라는 뜻으로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8결당 우두머리 호수 한 명을 지정해서 관이 이익을 독점하려고 했던 거죠. 얘 호수가 가져가는 것 같이 관이 가져가려고 했으니까. 이러한 도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뭘까? 수령권이 강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수령권이 이익까지 뺏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수령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된다? 관장해야 되니까 수령권이 강화되어야만 했던 거죠. 독일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비변사 등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관장, 그러니까 뭐 수령님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방관이죠. 수령이 호수의 일을 대신 행하여 제가 말했던 것이죠. 그렇죠. 납세자로 하여금 쌀이나 면포를 모두 돈으로, 근데 모두 돈으로 받고 물론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쌀이나 면포를 거두되 관에서 호수의 이득을 더 가져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형적인 도결을 설명할 때에는 이것이 도결이다, 무엇이 도결이냐 묻는다면 요로 헌종대 비변사 등록 요것이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돈으로 받고 직접 갖다 내게 하고 관에서 쌀이나 면포를 사들여 중앙 아문에 납부하니 그 잉여분은 모두 관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관이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결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골 향촌에서 향권이 약화됐잖아요. 그렇죠? 수령권이 강화되면서 향권도 약화시켰죠. 구향의 권한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구향의 약화된 권한을 같이 나눠 먹자. 그래도 이득이 좀 있으니까 신양들이 치고 왔다 그랬죠. 그 신양들은 뭘로? 상업이나 농업을 통해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랬죠. 언제 집중적으로 발전했을까? 그 싸움이 올라온 신양과 이전의 구양이 영종조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구지배층, 구양들은 세력 기반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되게 강력한 지방에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령 이항 지배체제가 되면서 얘네들이 힘이 좀 약화되었어. 약화된 구양들의 권한을 같이 먹자. 별도 힘도 없는 것들이 라고 신양들이 나서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지금 제가 1644년 에 작성한 곡성 향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영종조대 향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향안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죠. 여기에 이름을 올리려고 올려줘라. 안 된다. 붙을래? 싸울래? 이런 모습들이 영종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령권의 강화와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했었죠. 신양의 등장은 수령권의 강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양이 약화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향촌 지배 질서가 당연히 붕괴되겠죠. 구양이 갖고 있었던 헤게모니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향전이 나타난다. 향전도 한자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 교육 가면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을 또 별도의 PPT로 영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